네, 오늘 마지막 세션입니다. 인더스 4.0 조영식 저자하고의 토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저자님 제가 섭외했지만 여러분 오늘 설문하실 때 설문에 다음번 포럼에 이런 분이라든지 이런 분야 좀 얘기 듣고 싶다 하면 그 써주시면 제가 최대한도로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이신요 조영식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조 박사님은 미국에서 박사하시고, 그죠? 네. 어떤 분야로 박사하신 겁니까? IT 쪽으로 했죠. IT 쪽으로. 네. 항공이랑 IT. 그래서 쪽으로. 보니까 미국 보잉사에서 네. 근무하셨고, 네. 그다음에 삼성 항공우주연구소, 네. 한국항공. 요새에서 우리 요새 뉴스에 많이 보시면 T50인가요? T50 수출하고 있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박사님께서 IT 총괄이었죠. 하셨었죠. 네. 자, 지금은 이제 여러 전문가로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인더스 4.0 이 책이 요새 나온 게 아니라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죠? 요새 사실은 우주순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이 뜨기 전에 이미 출간하신 거죠? 2년 전에. 근데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신 겁니까? 제가 이 독일 쪽에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독일 엔지니어나 이런 데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 보고서가 2013년 4월에 독일의 국가 미래 전략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한 150페이지 정도 나왔는데 처음에 독일어로도 나와 있고 영어로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걸 입수해 가지고 읽다 보니까 굉장히 대단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관점들이.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독일어로다가 이게 해석이 좀 애매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2013년서부터 공부를 해서 2014년까지 이걸 한글로 한번 다 번역을 해봤어요. 내가 혼자서. 그래서 그 책은 2015년 3월인가 3, 4월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해하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국가 전략이기 때문에 다양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지금 박사님께서 번역한 지금 자료를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어디서 검색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게 없나요?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한글로 한 거는 어떤 협회에서 이걸 가지고 출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작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쪽에다 얘기를 하고 번역을 해서 보고서를. 근데 이 보고서보다 이 책을 보는 게 낫죠, 그죠? 근데 이제 이 책이 팔려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영어로 돼 있고 또 원래는 독일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애정남처럼요. 박사님 좀 짧고 한 줄로 그냥 인더스트리 4.0, 4차 산업혁명, 스마트 팩토리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주세요. 자, 인더스트리얼 4.0 하기 전에 이 세상을 가장 많이 변하게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해석을 이제 저는 디지털 변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것이 발전하게 된 천천히 컴퓨터 보면서 발전하다가 오게 된 거는 스마트폰이랑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미래 제조업에 이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용해서 제조업 전략을 국가적 전략을 만드는 것이 인더스트리얼 4.0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이라는 거는 클라우드 슈밥이 이거를 보고 이걸 전체적으로 어떤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영향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거가 이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인가 거기서 쓰기 시작해서 근데 그냥 일반인들은 이렇게 그냥 쓰는데 전문가는 굉장히 그거를 분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4.0은 독일 정부가 독일이 주관해가지고 독일이 뭔가 국가적인 전략으로 하는 게 인더스트리 4.0이고 그 4차 산업혁명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일반적인 글로벌한 일반적인 그런 컨셉인 거죠, 그죠? 시대 변화.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4.0.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는 인더스트리얼 4.0의 핵심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을 썼어요. 아, 독일 사람들이요? 예. 인더스트리얼 4.0에서 나온 거예요. 아, 스마트 팩토리.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나온 줄 알았어요, 요새. 아닙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나 인더스트리얼 4.0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소프트웨어나 뭐나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팔아먹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게.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도 플랫폼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쓰고 뭘 하고 이런 거가 구체적으로 요소 기술이 아니라요, 그냥 하나 기술.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팔려는 거죠. 그게 기업들이 수십 개의 독일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나는 이런 걸 팔겠다, 나는 이런 걸 팔겠다. 좀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국가의 리더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는 게 독일 국가의 리더들은 지금 뭔가 국가적인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플랫폼, 또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해서 그 플랫폼 비즈니스를 국가가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리고 수상이 막 팔라다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 대통령은 팔라 안 다니고 똑같은 여잔데, 그죠? 한 사람은 지금 503번이 돼버렸고 지금. 근데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냥 뭐 창조라든가. 근데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에 누가 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안 나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거나 이거 도대체 말은 많은데 난 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뭘 써야 되는데, 좀 뭐 크라우드 ERP를 써야 되는지 이런 거에서 구체적인 거를 원하는 거죠. 이제. 자, 그 독일이요. 제가 저 작년에 제가 5년이 보다가 요새 우리나라는 되게 구직난이지 않습니까? 그 구직난인데 다른 나라도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젊은이들 실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독일은 거꾸로 요즘 기업들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구인난에. 독일은 지금 괜히 강소기업도 굉장히 활성화됐고 경제가 굉장히 좀 독일은 굉장히 유별나게 성장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요. 사실 배 아프지만 일본도 굉장히 그 대학생의 거의 100% 이상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커다란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 아까 그 인더스트리 4.0 안에 그 스마트 팩토리가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란 게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걸 뭐 오늘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이 중에서 박사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제조업에 이거 적용하면 되게 괜찮겠다 하는 거 뭐 한두 가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저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 5번째 유연 생산 환경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무슨 예를 들어서 근데 박사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글인데 이해가 안 가. 유연 생산 환경으로 긴급 상황에 대응한다.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유연 생산이라는 거, 이 인더스트리얼 4.0이나 스마트 팩토리가 하루아침에 생긴 거는 아닙니다. 옛날에 그 컴퓨터를 사용하자라는, 공장에서 사용하자라는 것도 있고, 디지털 매니팩처링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 인더스트리얼 4.0의 스마트 공장 보고서에 이 8가지 사례를 이그잼플로 뒀어요. 더 많겠지만, 근데 그 5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생산량을 우리는 한번 정해지면 그 계속 그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상황이나 돌발 상태나 뭐 이런 걸 봐서 그거를 플렉시블하게 생산하면서 긴급 상황에서도 대응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드 같은 것이 오면 중국에서 수출하는 거나 수입하는 것들을 빨리 금세 몇 주 안, 1, 2주 안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대응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가지고 그냥 하늘만 비 오기만 기다리는 그런 천수탑 같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뭐 에너지 소모도 줄이고 뭐 여지껏 많은 나옵니다. 뭐 말을 하면 고객의 그 개발 요구를 충족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좀 환상적인 말인데 그 스마트 팩토리의 그 정의는 맞는데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이나 이런 데도 정말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업체들에 대개 보면은 그 어떤 커다란 업체들 예를 들어 삼성이나 LG 이런
그 하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뭐 LG가 딱 끊었어. 끊었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주 그러죠. 예. 네. 그리고 LG가 애플한테 수주를 받아는 것처럼 하다가 뭐가 안 돼서 커다란 게 안 됐어. 그러면은 이제 그 돌발 상황을 그렇죠. 흡수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망해버리는 중소기업은 거예요. 문제가 예. 큰 일이죠. 네. 근데 독일의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플렉시블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이 기업에서 하고 이 기업에서 납품하고 이거가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수직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런 거에 어떻게 대응 능력이 전무하다라는 거죠.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정학적인 뭐 사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대기업과의 관계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그 제품들이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뭐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지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디지털 카메라도 없어지고 MP3 플레이어 없어졌지. 그랬을 때 이제 이 회사들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부품 회사들이. 예, 부품 회사들은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스마트 공장이 뭐 자동화나 뭐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을 하는 거고 네. 이게 진짜 스마트 공장의 가장 근데 핵심이라고 이게 생각합니다. 이 다섯 번째 포인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또 순발이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거에 한번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업들이 네. 한번 맛을 들이면 네. 굉장히 또 잘할 것 같긴 굉장히 해요. 잘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 네. 그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야 이게 요새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IT가 발전했다면 이런 네네. 것들을 제조업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네. 거죠. 요게 지금 이 사진이 네. 이게 독일의 스마트 공장, 네. 스마트 팩토리인가 보죠? 네네. 실제 팩토리인 거죠? 예, 네. 요 공장이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 아직 진화하는데 이게 뭐 만드는 공장입니까? 이게 이제 그 기계 부품 같은 거를 만드는 네네. 공장인데 네.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공장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도시 안에 있어요. 네. 그리고 소음도 나지 않고 냄새도 다 빠지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뭐 공대 나오거나 이래도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공장 가면 위험하고 그렇죠. 냄새도 나고 그리고 뭐 기름칠하고 이런 걸 또 멀리 생각했는데 있고 멀리 있고 네, 산골 있고. 근데 그 4D를 다 저는 그 하는 게 스마트 공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 공장은 그 아파트 옆에 있어요. 아.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아파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일을 하고 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폐열이나 이런 데서 에너지가 나오면 네. 그 아파트 있는 사람들에게 싸게 줘요. 아, 우리 뭐 난방 그런 것처럼 도시가스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옆에 공장이 생기면 냄새 나지. 아, 띠들르죠. 띠들르고 막 이거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스마트 공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거기에 자기 자식들이나 있는 사람들도 고용도 해주고 취업이 되고. 예, 소리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야. 그래서 그런 게 원래는 자꾸 스마트 공장을 뭐 자동화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내보내고 뭐 너무 기업 중심으로 하는데 인더스트리얼 4.0은 국가나 노동자나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만든 그 전략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이게. 아, 그래서 이게 독일이 예. 이런 어떤 인더스 4.0이 상생 모델이다 보니까 상생 모델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독일은 구인난에 허덕이는 거군요, 예. 기업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공단이나 크게 야. 해가지고 공해도 별로 없고. 저도 네. 지금 사실 지금까지 저도 오늘 이 순간까지 저도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뭐 IoT, 뭐 사물 인터넷, 뭐 센서 뭐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완전 관점이 많이 다르네요. 네. 진짜 이것이 진정한 스마트 팩토리 같네요. 여기 가면 이것이 그 사실은 보면은 그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거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삼겹살 구워 먹고 이러는 데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이게 냄새가 전혀 안 나게 됐어요. 완전히 그 분진이나 이런 거 없이 가지고 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 다 그 아주 쾌적한 깨끗한 공장이 저는 진짜 진정한 스마트 네. 공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뭐 인더스 4.0, 4.0 하면 디지털 트윈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개념인지 잠깐 좀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까? 그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나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차 산업에도 보면 요즘에는 딱 써 있어요. 그 4차 산업의 핵심은 스마트 팩토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근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진정한 스마트 공장은 2020년이나 앞으로 30년에 많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그 사이에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 안 왔을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요새 나오는 게 그 IoT나 그 기존에 있는 사이버 트윈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계를 똑같이 소프트웨어적으로 3D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이버 디지털에 있는 놈이랑 그 피지컬한 기계랑 쌍둥이가 있는 거네요.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아바타죠. 네네, 아바타. 그래서 이쪽에서 그 피지컬하게 있는 놈들의 센서에서 온 걸 갖다가 소프트웨어적인 그 사이버 트윈에게 서로 얘네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면서 오차를 줄이는 거죠. 네네. 그러다 결국에는 궁극에는 이 끝에 보면은 CPS라는 건 뭐냐면 두 개가 네. 아주 한 시스템으로 묶는 거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네.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더 발전되면은 이 디지털 우리 게임하듯이 예. 뭐 디지털로 운영했는데 그것이 물리적인 것도 똑같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게이머들이 거고. 만들면 여기서 만드는 네, 거가 네. 되는 거죠. 네. 그 사이를 없애버린다는 거죠. 자, 여기도 ERP가 나왔는데 네. 어떤 의미인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ERP의 큰 회사들은 다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기성사실화 하는데 그 전에는 ERP나 MES 이런 것들이 그 밑에는 기계, 네. 센서 이런 그 랭게지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 계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5레이어 아키텍처라고 그러는데 미래 스마트 공장이나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그 어떤 레이어가 아니라 네. 피라미드 레이어가 아니라 그냥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의 기계는 사람이 뭐 ERP나 이런 거를 정보를 해가지고서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니라 얘가 네. ERP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오늘 몇 개만 생산하겠다. 네네.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이나 이런 데에다가 얼마만큼의 주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매일 그 변동 사항을 직접적으로 얘네들이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아, 인텔리전트하게. 예. 네. 자, 이게 아까 그 인더스 4.0 독일 회사들인 거죠, 네, 이게 네, 다. 근데 여기에 뭐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요. 이 중에 실제로 뭐 몇 가지 사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네. 요건 어떤 사례입니까? 근데 제가 이 솔루션 일본 사례를 하냐면은 네. 그 ABB가 굉장히 유명한 그 저기 로봇 회사예요. 네, 그렇죠. 제조 로봇 회사인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4차 산업혁명 로봇 혁명이다. 근데 뭐 4차 산업이 아니라도 로봇은 굉장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기존의 로봇랑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1인당 그 로봇 수가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나 뭐 이런데 로봇을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산업 로봇이. 예, 산업용. 네네. 근데 이거는 이 로봇 인더스트리얼 4.0에서의 로봇은 뭐냐면 사람과 같이 그 앞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로봇은 가까이 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이 로봇은 그 인간이 얘기하면 알아듣고 인간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자기가 좀 만들고 네. 그리고 자기가 만들다가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면 인간에게 얘기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디지털 워커라고 그러는데 네. 그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로봇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로봇이라는 거죠. 공장의 근로자하고 예.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근로자하고 이 로봇이 같이 예. 같이 협업을 하는 예. 파트너가 돼가지고요. 예. 오. 나는 내가 한 번 할 테니까 나머지 5번은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로봇 이름이요. 네. 유미 꼭 한국 이름 같아? 어떻게 유미를 졌어요? 이게 유미더라고요. 어? 왜 유미예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박사님도 예, 모르시구나. 예. 박사님도 모르시는 게 있네. 아니 들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은 아니고 이게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네네네. You and me. You and me? 네, you and me. 아, 그래서 저는 맨 미면 처음에는 M이야 돼. 이거 우리나라 이거 일본 이름인가 막 그랬어요. 유미. You and me. 아, You and me. 예. 아, 야, 되게 감성적이다. 네. 네이밍이. 네. 아, 네.
자, 요거는 어떤 겁니까? 요것은 이제 그 로보트가 이게 이제 4차 산업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뭐 그 2시간 동안은 A라는 제품을 만들고 뭐 그다음에 3시간 동안은 요 제품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가 그전에는 컨베이트나 뭐 라인을 깔았는데 지금도 이제 그 이제 BMW나 이런 데에는 뭐 일주일은 뭐 트럭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2주 그 몇 주는 뭐 버스를 만들고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한국의 기업 중에는 그렇게 하는 기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히 그 4차 산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데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인데 에쿠스 라인은 울산에 있고 모닝 라인은 그 그렇죠. 뭐 네. 화성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일하는 지금 에쿠스는 안 팔리고 뭐 모닝은 많이 팔리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안 팔리는 데는 놀고 있고 팔리는 데는 그냥 밤새서 일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 3차 산업까지는 그 라인 개념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가 정말 쉬우면서도 쉽지가 않대요. 그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트레이닝도 오래됐고 그래서 그 우리는 서로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그 회사 측에서는 야 에쿠스 만드는데 에쿠스 안 팔리면 여기 와서도 일해야지 왜? 네. 근데 에쿠스 하는 사람들은 모닝이랑 완전히 다르거든요. 들어가 있는 부품도 다르고. 네네. 그러니까 서로 그 설계 그 철학이나 다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유연하지가 않네요. 유연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독일에 네. 이 솔루션 쓰면 이런 데는 그냥 모닝 에쿠스 또 여러 가지 차들을 네. 한 공장에서 한다는 거죠. 네. 플렉서블하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그젠플로 얘네가 뭐 그 한 1000개는 뭐 코카콜라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다음 그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3000병은 뭐 물을 집어넣고 뭐 이런 걸 갖다가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한 2개만 두세 개 만드는 것도 얘네들이 딱 만들고 다른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우리 그 기존의 4차 산업이 오기 전까지는 쉽지 않은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지금 이런 회사들이 네. 지금 이게 뭐 그냥 이론으로만 이렇게 있는 거 뭐 시제품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유미나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독일에서는 이런 것이 뭐 많이 쓰이고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그 하노바 메세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얘네들이 놓고서 팔겠다라는 거죠. 자, 요건 어떤 겁니까? 제로 셋업 타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면은 셋업 시간이라는 거가 무지하게 길어요. 뭘 할 때 되면은 뭐 이거를 어떻게 그렇죠. 생산하고. 근데 이 회사는 하여튼 뭐 제로 셋업 타임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냥 오늘 딱 내가 왔는데 오늘 뭘 만들어 그러면 그 안에 트레이닝서부터 내가 뭐 물어볼 것부터 모든 것이 다 노동자들이 워커들은 가서 그때 물어보고 하는 모든 그 셋업 시간이 제로인 그 환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늘도 뭐 크라우드가 네네. 나오는데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크라우드예요. 네. 그 공장에 일어나는 모든 그 필요한 IT 서비스나 시스템을 크라우드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PDM서부터 뭐 MES 이런 걸 앞으로 뭐 크라우드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자, 요즘 보면 이제 지멘스하고 디지털 이게 두 개 회사를 딱 하셨는데 이게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인더 4.0의 메이저 지금 주력 회사 된 거죠? 네. 지금 이게 네. 두 회사 다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이거 바뀌었는데 여러분 지금 지멘스가 이분이시고 그죠? 지의 창업자가 에디슨인 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서로 뭐. 네. 아, 근데 지멘스가 이게 사람 이름입니까? 예, 지멘스 사람. 오,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아니요. 꼭 이런 사람이 꼭 있어요. 네, 네. 이게 거의 1800년도에 만든 회사였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우리가 4차 산업을 굉장히 뭐 미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4차 산업의 가장 그 큰 빅브라더 두 명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네. 제조업에서 가장 오래된 회사 중에 하나예요. 지멘스나 지는 라이벌이에요. 왜냐하면
사실은 지멘스 저도 지멘스 다니면서 들었는데 네. 원래 그 백열 전등을 이 지멘스가 만들어 이 사람이 발명했어요. 근데 그 특허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에디슨이 미국에서 특허법이 나오면서 거기서 세계 특허를 하면서 그 등록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전 세계에 알려진 거는 이미는 기억을 안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간 거죠. 그래서 어쩐지 이 사람 사진이 지금 칼을 가는 것 같아. 에디슨 뭔가 밝은데 이 사람 고개 쓰면 뭔가 찌푸리고. 근데 지멘스는 얻은 건 있어요. 왜냐면 지금도 지멘스의 주인은 지멘스 패밀리예요. 네, 지멘스 사람들이 그래서 유언을 해서 끝까지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계속 부딪히는 뭐 처음에는 그 저기 그 뭐 등 했지만 그 다음에 뭐 철도, 그 다음에 터빈,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지멘스가 약해진 거는 2차 대전 때 독일이었으니까 져가지고 이제 지인은 뭐 굉장히 커졌고 지멘스는 이제 좀 그 패전 국가에 그 군수 산업을 많이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근데 이제 그 지멘스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거기에 가장 큰 빅브라더입니다. 그 가장 큰 두 개의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제조업은 지멘스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는 SAP. 이 두 사장 회장이 엄청나게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해서 아주 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 SAP는 잘 알고 있었지만 지멘스가 이렇게 인더 4.0의 주력인 회사란 것은 오늘 처음 듣네요. 자, 그러면 그 지멘스하고 그 GE 디지털에 지금 현재 추구하는 어떤 전략이랄까 그런 거 한 가지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두 개가 뭐냐면 이제 GE는 자기네들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라는 거고. 그 제조업에서 완전히 소프트웨어 회사로 변신하겠다라는 거고 GE는 지멘스는 제조업이지만 소프트웨어 회사를 계속 샀어요. 지금 굉장히 소프트웨어를 사가지고 자기네들도 소프트웨어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회사가 올해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것도 소프트웨어입니다, 사실은. 그 지멘스는 SAP랑 같이 해가지고 그 마인드스페어라는 클라우드 솔루션을 내놨고요. GE는 이제 클라우드 솔루션으로다가 이제 그 프리딕스라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라이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뭐냐면 여기 프레임워크에 말했듯이 뭐 예를 들어서 터빈이 나오면 터빈을 뭘로 만드냐면 이제 디지털 트윈이랑 그 하드웨어는 인더스트리얼 IoT로 만들고 거기 소프트웨어를 디지털 트윈을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클라우드 솔루션인 프리딕스로다가 그 연결을 하겠다는 아주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지멘스도 비슷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박사님, 이제 뭐 한번 그 전체적인 거신 걸 한번 우리가 좀 봤는데요. 일단 이제 국내 우리나라 이제 그럼 인더스 4.2 됐건 4차 산업이 됐건 그것을 국내 이제 기업의 전략으로서 뭐 대기업이 가야 될 길과 또 중소기업이 가야 될 길이 다를 것 같거든요. 먼저 이제 뭐 그거 좀 구분해 가지고 자 대기업은 어떤 식으로 변신해야 될 건지 또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문기업들 어떻게 변신해야 될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대기업들에게 이번 그 다음 40년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그 대기업들을 제가 만나보고 이러면은 야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멘스랑 어떻게 협작을 해서 이 프레임을 그러니까 리스크를 안 가져가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ERP서부터 모든 솔루션들이 다 그 플랫폼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 큰 판을 짰으니까. 그럼 한국 플랫폼이 독일이 좋다고 해서 그대로 되면은 종속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안드로이드나 요새 뭐 iOS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조업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좀 대기업들이 좀 각자 자기가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독일처럼 한국의 어떤 그 커다란 그 여력이 있는 데에는 그 플랫폼을
우리나라의 그 인더스트리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작은 기업들은 사실은 그 쉽지 않아요. 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기업들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더 심각한 거는 사실 중소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당하지 말고 단계별로다가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팩토리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가보면 ERP도 겨우 안 돼가지고 들어오는 데 많고 그 종이로 된 문서도 뭐 우리나라가 뭐 그 뭐 IC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소비적인 ICT가 강국이고 네. 여러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접 그 중소기업에 가면은 정말 열악해요. 근데 우선은 저는 그런 분들에게 딱 좀 절망하지 말고 한 1년 정도를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해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가면 굉장히 그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니 근데 그 뭐야 중소기업이 1년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종이로 하는 걸 갖다가 그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그걸 옮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종이에다 써가지고 주지 말고 네. 요새 비용이 안 들어도 뭐 이런 쪽 뭐 디지털 저희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남겨야지 이게 뭐 검색을 하든지 빅데이터를 쓰든지 뭐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뭘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갑자기 그거에다가 위에서는 뭐 스마트 팩토리 보러 다니거나 이러면 뭐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거가 다른 나라들은 그런 단계를 밟아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도 갑자기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기초적인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데이터, 예. 데이터가 일단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예. 데이터가 진짜 잘 흘러가게, 그죠?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종이로 하면 아무래도 이게 흘러가지 않을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그런 인프라부터 일단 잘 만들어놔야 되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료도 좀 모바일로 좀 보내고 근데 일반 그 커스터머들은 잘하고 있어요. 그거를 네. 뭐 메일 쓰지 않습니까? 카톡도 그렇죠. 쓰고. 네. 근데 제조업에서는 정지돼 있어요. 그게. 특히 아주 중소기업에서는 그냥 내가 이거 돈이 없어서 우리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ERP라든가 이런 걸 들여올려도 문서나 프로세스만 돼 있어도 얼마나 금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PDM이나 뭐 이런 거나 ERP나 이런 거를 들어가면 되게 앞에 굉장히 오래 하는 부분들이 그 문서하고 프로세스 정립이지 않습니까? 근데 간단하게라도 모든 기록이나 이런 거를 회의 내용도 디지털에서 문서로 남기고, 그러니까 오피스라 이런 거라도 딱 하고, 네. 그 다음에 요새 이제 비용도 많이 안 드는 크라우드 뭐 오피스 같은 거라도 일단 하면 네. 비용이 안 드는 거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시작하기는 쉬운데 네.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하면 이게 점점 뭐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개인적인 것인데 요새 세상에 이렇게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인더스트리 4.0, 4.1 이렇게 가면요, 그 우리 각 개인들은 사회는 어떤 인재상을 바라게 될까요? 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인재가 돼야지만 네. 이런 격동의 시대에 잘 버틸 수 있는 건지 그런 거 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네. 가지는 뭐냐면은 그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나 이런 거에 나온 거 중에 그 제2의 기계 시대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서론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미래의 세계는 자기가 그 창조적이고 뭐 교육도 잘 받고 능력이 있으면 아주 좋은 세상이고, 그냥 평범한 능력을 가지거나 단순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힘든 세상이 올 것이다. 네. 거기에 굉장히 많은 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2013년에 그 레이 왕이라는 그
그 오라클의 그 임원이 한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대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디지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요새는 외국에서. 근데 디지털 세대가 뭐냐면 옛날에는 세대가 뭐냐면 태어난 연수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죠. 몇 년서부터 몇 년까지는 베이비 부머. X세대. 예, X세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당신이랑 나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건 뭐냐면 나이가 세대 차이라는 거였는데, 디지털 세대는 최초로 나이에 관계없는 거라는 거죠. 뭐 100살 먹은 사람도 디지털 많이 하면 디지털에 가까운 세대고, 그 아프리카에서 인터넷을 못하는 사람들은 10살이라도 그 세대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얘기하는 디지털 5가지 세대가 뭐냐면 제일 그 신세대는 뭐냐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거죠. 네. 태어나자마자 게임하고 기계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런 4차 산업에서 교육을 안 시켜도 딱 가서 그냥 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같은 세대나 저 같은 세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에서 조금 왔다가 그 이미그런트 이민자라는 거죠. 디지털에 딱 들어가서 자기가 그 디지털 세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민 와가지고 힘들지만 막 그 메시지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배우고 이런 세대인데 그 이민자 미국 세대인데 영어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은 좋은 직업을 얻는 거고 못하면 뭐 막노동하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세대는 뭐냐면 그 디지털 보이어 세대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눈팅만 한다는 거죠. 아무나 안 하고 이거 뭘 했는데 이거 괜찮네. 그럼 보고 그냥 자기가 안 남긴다라는 거죠. 그 세대도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거죠.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남이 하는 것만 이렇게 구경하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대는 홀드아웃이라고 해서 굉장히 증오하는 거죠. 나 페이스북 안 해. 네. 야, 이거 와서 뭐 신상 털리고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자기 앞으로 인재나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그 불합리한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의 세대는 디인게이지드 제너레이션이라고 세대라고 해서 거의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사실은 우리나라는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있지만 그 북한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디인게이지드 세대가 되는 거죠. 기회가 안 오니까 그러다 갑자기 우리나라가 통일됐을 때 북한에 한 2천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할까요? 세대들은 빨리 적응하지만 뭐 나머지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뭐 증오를 하겠죠. 왜 불편하잖아요, 이게. 뭐 이제는 그 돈 빌리는 것도 카톡으로 빌리고 그 어떤 연금 타는 것도 모바일로다가 타고 네네. 이러니까 굉장히 네네.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우리도 다 디지털 이민자다. 현재 네, 이민자 세대.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은 지금 전화 여기 있는 분이나 박사님이나 우리 같은 세대다. 이민자죠. 왜냐면 우리가 네네. 태어났을 때 네.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네네. 오케이.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민자들은 네.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마지막 세션은요. 한번 여기 뭐 오프에 오신 분들도 한번 그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뭐 질문하실 기회도 드릴게요. 뭐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아무거나. 응? 뭐 저기 하면 제가 질문해도 됩니다. 자, 뭐 이렇게 있으시면 온라인 질문 받을까요? 그러면요. 자, 박명아님, 4D로 인한 직업 기피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인더스트리 4.0의 경우 스마트 팩토리가 핵심 요소이며 그것은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감소시킬 텐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외에 구축되어 있던 공장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와서 아디다스가 이랬지 않습니까? 중국에 있던 걸. 그랬는데 정말로 스마트 팩토리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국내 신규 공장 신설로 인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예로다가 스마트 공장으로다가 아디다스 얘기가 무지하게 나와요. 근데 아디다스가 아직 성공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굉장히 극히 일부의 예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은 저희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와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그 롯데가 우리 그 백두산에 물을 해가지고 팔잖아요, 생수를. 네. 근데 그 공장이 어디에 있냐면은 저희 중국에 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사람 많이 고용할 줄 알고 막 그 세금 감면도 해줬는데 사실 그 공장에 그 인구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한국에서 해요. 그래서 원격으로 다 공장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옵쇼나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거고 이제는 일단 사람은 직계 쓰는 거는 확실하고 그 공장이 자기 나라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네네. 스마트 공장은 꼭 그 자리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가 아닌 거죠. 여기서 남미 공장이나 뭐 인터넷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뭐 생산량이나 뭐 이런 거 다 그 본사에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독일 예를 들었을 때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 깨끗한 공장이 도심에 있어가지고 거기 근처에 있는 뭐 아파트 주민들도 뭐 직원에서 일하고 막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그런 형태가 어떤 그런 앞으로 어떤 우리 실업 지금 일자리가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런 것을 좀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인더스트리얼 4.0의 본고장인 독일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걔네들은 그 이민자도 막 받으려고 걔네들이 뭐 그냥 받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미 그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좀 더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의 이런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때문에 없어진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3,400개가 없어졌더라고요. 네네. 뭐 지도도 없어지고 뭐 MP3도 없어지고 그렇죠. 근데 그거 이외에 뭐 카톡이라든가 뭐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창출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액세서리라든지 예, 뭐. 액세서리들. 그러니까 방향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되는데 그러한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그 권순철님께서요. 가까운 중국의 경우도 중국판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다던데 한국의 플랫폼 현상은 어떻게 되며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가 이제 스마트 팩토리 적인데 사실은 그 지금 거의 추진되는 것이 비용을 얼마 이렇게 도와주는 것 이외에는 그렇게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몰래 추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뭐 자, 그러면 그 박사님께서요. 박사님께서 만약에 지금 올해 뭐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올해 대통령이 됐어요. 지금 올해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그러면 이거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딱 하나만 한다면 어떤 정책 하겠어요? 본인한테 정권이 있다면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한국형으로를. 한국형을 만든다? 네. 왜냐하면 그 플랫폼이 종속이 되면 그 끝이거든요. 그게. 그 30년 동안 그 플랫폼을 사용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많은 사람들이 뭐 이 공무원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자꾸 독일에 가서 그 뭐 공장만 보고 오는데 그 공장은 사실은 제가 독일 친구들이랑 물어보면 그거는 인더스트리얼 4.0이 아니에요. 그거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공장이고 저는 그걸 인더스트리얼 3.2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정도에 한 3.5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4.0은 20년에 독일 사람들도 20년 후에 4.0이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나라가 더 빨리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권순철님하고 박명환님은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인덱스 4.0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면 마쳐볼까요? 네. 예, 이게 우리가 의외로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한 2, 3년 정도가 그래도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 좀 새로 정부가 오면은 뭐 4차 산업혁명을 뭐 앞에 내세웠는데 좀 많은 분들이 이 4차 산업이라는 걸 그냥 위기다 뭐 이렇게 그 저기로 하지 말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혁명이 나에게 어떻게 오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 자손들이나 젊은 사람들에게
폐가 안 될지, 네. 과거에 내가 뭐 했다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미래에 전달해 주지 않으면 지금 세대나 옛날에 뭐 노력하고 만든 뭐 저희 세대나 저희 윗선배들도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박사님, 마지막으로 요즘 이제 뭐 어저께도 이제 대선 토론회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전문가로서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4차 혁명에 대해서 정말 이 사람 좀 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어요.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있습니까?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있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나중에 오프 더 레코드로 나중에 얘기하. 네. 자,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